난 이미 마음이 수도 없이 다쳤어요, 바로. 당신이 없어서. 필요한 말만 하세요. 저는 감정 소비를 싫어합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현관 대리석 바닥처럼 차갑고 오래된 저택벽처럼 단단했습니다.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한 저택은 겨울 아침마다 안개에 잠깁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손질이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잡초 한 폭이 없고 낙엽 하나 바닥에 머물지 못합니다. 정원사가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 1시간씩 쓸고 다듬기 때문입니다. 저택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황 씨는 15년째 같은 자리를 지켜왔고 간병인 최 씨는 매주 월수금 정시에 출근합니다. 변호사는 분기마다, 세무사는 반기마다 방문하고 모든 일정은 두꺼운 가죽 다이어리에 까만 펜으로 빈틈없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 저택에 사는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윤설이는 오전 7시에 일어납니다. 세면을 마치면 검은 블라우스에 검은 슬랙스를 입습니다. 옷장은 모두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6년 전 남편 강 회장이 세상을 떠난 날부터 그렇게 입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그만 입으셔도 된다고. 그러나 설이는 그 말들을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그것은 애도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을 세상과 구분 짓는 방식이었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8인용 원목 식탁에서 혼자 합니다. 식탁 위에는 숟가락이 하나뿐입니다. 집사황 씨가 조심스럽게 2개를 놓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설이는 아무 말 없이 하나를 들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황 씨는 그 이후로 다시는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남도연이 처음 저택에 발을 들인 건 이른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기존 수행기사 박 씨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입원하면서 급하게 섭외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인력 소개소를 통해 연결됐고 이력서에는 전직 시외버스 기사, 무사고 경력 22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이력이었습니다. 설이는 그를 대청마루 앞에서 처음 마주했습니다. 그는 짙은 감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양손은 바지 옆선에 가지런히 붙어 있었습니다. 인사는 허리를 약 30도 숙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각도였습니다. 설이는 그를 아래 위로 훑쳤습니다. 살짝 굳은 턱선, 흰 머리카락이 섞인 짧은 헤어, 주름진 이마, 그리고 눈빛. 그 눈빛이 문제였습니다. 설인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사람들의 눈빛을 읽어왔습니다. 두려움, 욕심, 계산, 아첨. 그 모든 것들이 눈빛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의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깊고 잔잔한 호수처럼 어떤 흔들림도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설이는 그 평온함이 불쾌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니면 그 반대로 자신을 너무 꿰뚫어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뱉은 말이 필요한 말만 하세요였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도 덜도 아닌 3글자였습니다. 첫날부터 도연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출발 시각, 도착 예정 시간, 노선 변경 여부. 그 외에는 침묵이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서리는 그 고요함이 자신의 저택과 닮아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왠지 모르게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3일째 되던 날 아침 도연이 차 문을 열어줄 때 서리는 무심코 그의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핸들을 잡아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열어준 문으로 서린이 들어서면서 묘하게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린은 황 씨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새 기사 남 씨 가족은 있냐고. 황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아내분이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다고. 그 말을 듣고 서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8인용 식탁 앞에 혼자 앉아 국을 떠먹으면서 처음으로 맞은편 빈 의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서리는 도연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의도였습니다. 기사는 기사입니다. 서린이 30년 넘게 살아온 방식 안에서 기사는 필요한 존재였지 감정을 쏟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강 회장이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행기사가 바뀔 때마다 서린은 이름 정도만 기억했고 퇴근 후에는 존재조차 잊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은 달랐습니다. 정확하게는 달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선을 지켰습니다. 과한 친절도 없었고 쓸데없는 말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차 문을 열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전하고 대기하고 귀가 후 차 문을 닫으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비굴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거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적당한 거리가 서린을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서린에게 줄을 서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재단 이사들, 협력업체 대표들, 친척들, 심지어 종교단체들까지 모두 무언가를 원했고 그 욕망은 언제나 얼굴에 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고 서린에게 어떤 감정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서린의 마음에 작은 돌멩이처럼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12월 중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서린을 태운 차는 서울 외곽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속도가 줄더니 차가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타이어 이상 같다고. 그가 차 밖으로 나가 확인하는 동안 눈발이 굵어졌습니다. 서린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이었습니다. 두 방향에서 차들이 빠르게 지나치고 있었고 거센 바람이 차를 흔들었습니다. 서린은 그 순간 공황 상태에 가까운 감각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곳도 고속도로였습니다. 눈이 왔던 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죽 시트를 손으로 꽉 쥐었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차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오더니 말없이 자신의 점퍼를 벗어 서린의 무릎 위에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바람은 잠깐입니다. 숨 고르세요. 그 말은 5글자였습니다. 아무런 수식도 없는 단순한 5글자. 그러나 그 말이 6년간 꽁꽁 얼어있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서리는 자신도 모르게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이 사망하던 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 6년 동안 서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서도, 기일마다도, 혼자 남겨진 새벽에도 울지 않는 것이 품이라고 생각했고 울지 않는 것이 강함이라고 믿었습니다. 도연은 서린이 눈물을 고이는 것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밖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조용히 견인차를 기다렸습니다. 모른 척이 아니었습니다. 배려였습니다. 서린은 그 차이를 알았습니다. 견인차가 오고 대체 차량이 도착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전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이전의 침묵이 벽이었다면 이날의 침묵은 어떤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면서 서리는 무심한 척 도연의 점퍼를 돌려줬습니다. 도연은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리는 현관으로 걸어 들어가다가 잠시 발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정지가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은 감정의 균열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황 씨에게 남 기사의 계약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황 씨는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겨울이 가고 이른 봄이 왔습니다. 서린의 저택 앞 가로수에 연두색 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알아챈 것은 서린이었습니다. 원래 서린은 계절이 바뀌는 것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봄이든 겨울이든 저택 안의 온도는 늘 일정했고 검은 옷은 계절과 무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차에 오르다가 가로수 가지 끝에 맺힌 작은 연두색 새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리는 그것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도연이 차 문을 잡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그 시선을 느꼈는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차가 출발하고 한참 뒤에 서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올해 봄이 빠른 것 같다고. 도연은 백미러 너머로 서린을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맞다고. 작년보다 보름은 이른 것 같다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처음에는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상황이 됐습니다. 어느 날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오래된 노래가 화제가 됐습니다. 도연이 그 노래를 안다고 했습니다. 서린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잠깐의 침묵이 있었는데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아침 서린이 차에 올라탔을 때 조수석 앞에 작은 보온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서린은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점심을 자주 거르신다고도요. 반찬은 짜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서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누가 말해줬는지는 몰랐습니다. 황 씨가 말했을 수도 있고 간병인 최 씨가 말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린이 멈춘 건 정보의 출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자신의 식습관을 이렇게 조용히 챙겨주는 사람이 오랫동안 없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그는 사업 이야기로 하루를 채웠고 서린이 밥을 제때 먹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도시락통을 열지 않은 채 무릎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괜찮다고.
그러나 그날 점심 서리는 도시락을 다 비웠습니다. 그 이후로 도연은 매일 아침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날은 두부조림, 어떤 날은 나물무침, 어떤 날은 닭가슴살 구이였습니다. 서리는 처음 며칠은 한두 가지씩 먹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빈통을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배우자 이야기를 한 건 한강변 드라이브 중이었습니다. 서린이 병원 정기검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강변을 따라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노을이 강물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먼저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강을 좋아했다고. 도연이 잠시 후 말했습니다. 아내도 강을 좋아했다고. 그 두 문장 사이에 흐른 침묵은 수십 분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침묵 안에서 서로의 상실을 느꼈습니다. 말을 더 이어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미 충분히 전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한 봄날이 끝나갈 무렵 저택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조카 윤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잘 다려진 양복, 정돈된 머리, 그러나 눈빛에는 늘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린에게 회사 경영 현황을 보고한다는 명목으로 왔지만 그의 시선은 현관 앞에 주차된 차 그리고 차를 닦고 있는 도연에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서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했습니다. 태준이 돌아간 뒤 황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전했습니다. 태준 씨가 밖에서 남 기사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다고. 가족관계, 재산 현황, 과거 이력. 서리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사가 장미가지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포털 메인에 떴습니다. 오전 9시 서린이 아침 식사를 막 마치려던 참이었습니다. 황 씨가 태블릿을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재벌 미망인 곁에 수상한 남자, 전직 기사에 감춰진 과거. 내용은 더 상세했습니다. 사업 실패 이력, 빚, 아들의 사고사, 지인 사기 의혹. 사실과 왜곡이 뒤섞인 기사였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도연이 서린의 팔을 부축하는 사진, 두 사람이 강변 주차장에 나란히 서 있는 사진. 각도를 교묘하게 잘라낸 것들이었지만 보는 사람은 다르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린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 정원이 보였습니다. 정원사가 아직 출근하지 않은 시각이어서 장미 화단은 손질되지 않은 채 거칠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린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카 윤태준이 법무법인을 통해 서린의 유언장 내용을 일부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재혼 시 지분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그 조항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서린은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 씨를 불러 도연에게 오늘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황 씨가 이유를 여쭤봐도 되냐고 했을 때 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은 그날 저녁 저택 앞마당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황 씨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직후였습니다. 그는 서린이 직접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황 씨가 사모님은 만남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전했지만
도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설인이 나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걸친 채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설인이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선을 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 말은 도연에게 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저택 대문을 빠져나가는 것을 설이는 계단 위에서 지켜봤습니다. 미등이 사라지는 데까지 몇 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이는 그 자리에 한참 더 서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코트 단추를 잠그지 않은 채 설이는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온 설이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황 씨가 저녁을 차려뒀지만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8인용 식탁에 숟가락 하나. 그것이 다시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전의 고요함이 당연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고요함은 누군가가 빠져나간 자리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설이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직면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은 이미 6년간 견뎌온 것이었습니다. 두려운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가 그 믿음이 틀렸을 때의 고통,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믿음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 다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두려움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설이는 정상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일정을 소화하고 재단 회의에 참석하고 변호사와 면담했습니다. 황 씨는 새 기사를 수소문했고 면접도 몇 차례 봤습니다. 젊고 반듯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설이는 두 번째 면접자에게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설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틀째였습니다.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3시 설이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운을 걸치고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황 씨가 퇴근한 뒤였고 저택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식탁 의자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설이는 결국 조수석에 놓였던 도시락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그를 보고 싶다는 것을. 그것은 충격적인 인정이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설이는 감정을 이런 방식으로 다룬 적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제공받았고 원하는 것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은 그런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었고 조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거기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튿날 아침 설이는 황 씨에게 내일부터 출근하기로 한 새 기사의 고용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황 씨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 기사 씨가 이사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이는 그날 오후 혼자 차를 불렀습니다. 직접 도연의 주소를 알아냈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운전은 황 씨가 했습니다. 도연이 사는 아파트는 노원구 외곽이었습니다. 낡은 빌라 단지였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서리는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황 씨가 옆에서 팔을 내밀었지만 서리는 혼자 올라갔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었을 때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복도에는 이삿짐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스들, 묶인 이불, 분해된 선반. 그는 서린을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린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도연이 말했습니다. 지방에 동생이 있다고, 그쪽으로 내려갈 것 같다고.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사모님이 다칠까봐 물러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서린의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서린은 소리쳤습니다. 난 이미 다쳤어요. 당신이 없어서. 그 말은 복도 벽에 울렸습니다. 서린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자신 안에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6년간의 품위, 6년간의 절제, 6년간의 벽이 한 문장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잔잔하던 호수에 처음으로 파문이 생겼습니다. 서리는 그날 돌아와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이사회에서 배제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원장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사회 임시 소집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결심하신 건가요? 서리는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고. 전화를 끊고 서리는 창가에 섰습니다. 저택 정원에 저녁 햇살이 기울어 들어왔습니다. 장미 화단에 아직 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리는 처음으로 그 화단을 들여다봤습니다. 가지 끝에 작은 봉우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아직 피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봉우리였습니다. 소장은 두꺼웠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건넨 서류를 서리는 천천히 넘겼습니다. 피청구인 윤서린의 정신적 판단 능력에 현저한 저하가 있으며 재산 보호 및 신변 안전을 위해 성년 후견인 선임이 필요함. 활자는 작았지만 그 의미는 컸습니다. 조카 윤태준이 법원에 성년 후견 신청을 낸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소장을 다 읽고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 이 씨가 맞은편에 앉아 긴장된 얼굴로 서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의뢰인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무너지거나 분노하거나. 서리는 둘 중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일정을 잡아달라고. 법정에 서겠다고. 태준이 소송을 낸 것은 예상 밖의 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밀려난 직후였습니다. 서린이 직접 주주들을 만나 지분 구조를 재편하고 태준이 가지고 있던 위임 권한 일부를 회수한 지 사흘 만의 일이었습니다. 태준은 경영권을 잃자 전혀 다른 방향을 택했습니다. 서린이 노인성 판단력 저하 상태에 있으며 외부인에게 재산을 유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그 외부인이란 도연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 준비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서리는 그 기간 동안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주치의 소견서, 재단 이사들의 진술서, 지난 6년간의 의사결정 기록을 모두 모았습니다. 서린의 명민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태준 측 변호인은
도연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감정에 의해 판단이 흐려진 노인의 전형이라는 프레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심리가 있던 날 아침, 서리는 평소와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감청색 재킷과 아이보리 블라우스였습니다. 황 씨가 그것을 보고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서리는 거울 앞에서 단추를 잠그며 말했습니다. 상복은 이제 됐다고. 황 씨는 고개를 숙이며 눈을 닦았습니다. 법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서리는 변호사 이 씨와 나란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취재 카메라가 몇 대 있었지만 서리는 시선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반대편 벽에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잘 차려입었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서린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태준이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태준 측 변호인이 서린의 행동 패턴, 도연과의 접촉 빈도, 계약 연장 결정 등을 나열하며 판단력 이상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서린은 그 말들을 들으며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판사가 서린에게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줬습니다. 서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늙었지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 한 문장이 법정을 잠시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린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자신이 지난 6년간 혼자 재단을 운영하고 상속법인 3곳을 정리하고 주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사실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숫자와 날짜가 정확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조용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짙은 남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을 때도 자세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준 측 변호인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윤서린 씨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고.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돈이 아니라 그녀의 저녁 식탁이 걱정됐습니다. 변호인이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도연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8인용 식탁에 숟가락이 하나뿐인 것을 봤다고. 점심을 거르는 날이 많았다고. 당뇨가 있는데도 혼자 드시는 식사를 챙기는 사람이 없었다고. 법정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판사는 메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린 측 변호사는 도연의 과거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사업 실패는 사실이었지만 채무는 이미 3년 전에 모두 정리됐습니다. 아들의 사고사는 교통사고였고 도연은 그 이후 오히려 더 안전운전에 집착하게 됐다는 동료 증언도 제출됐습니다. 언론이 흘렸던 수상한 과거는 사실의 파편을 이어붙인 것이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2주 후에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성년의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명시됐습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의 재산과 신상에 관한 결정을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충분히 보존돼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는 이를 뒤집을 만한 신빙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과를 전해 들은 서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혼자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이기고 싶었던 것은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태주는 그 이후로 저택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복귀도 없었습니다. 재단법인 내부에서 태준의 위임 권한은 모두 회수됐고
회사 경영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설인이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싶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미뤄왔던 일이었습니다. 소송은 오히려 그것을 앞당겼습니다. 법원을 나오던 날 설인은 계단 앞에서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5월의 하늘이었습니다. 맑았습니다. 오래 올려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6년간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정원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잣나무와 주목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늘 푸르지만 꽃이 없는 나무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이에 장미 화단이 생겼습니다. 연분홍, 크림 화이트, 선홍색. 5월이 되면 정원 한쪽이 통째로 색을 바꿉니다. 정원사 노 씨는 처음에 장미는 관리가 까다롭다고 말렸지만 설이는 그래도 된다고 했습니다. 까다로운 것을 피하다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설인의 옷장도 달라졌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와 슬랙스는 여전히 몇 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옆에 다른 색들도 함께 있습니다. 연한 베이지, 우윳빛 아이보리, 봄에만 꺼내 입는 옅은 라벤더. 황 씨는 처음으로 그 옷장을 정리하다가 멈칫했습니다. 설인이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황 씨는 15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라고 나중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지금 경기도 외곽에 작은 운송회사를 운영합니다. 직원이 5명인 소규모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화물 운송차 2대로 시작했습니다. 설인이 초기 운영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도연이 거절했지만 설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투자지 선물이 아니라고 수익이 나면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 말에 더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설인의 변호사가 재산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적 결합을 고려해 보라고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설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설인이 도연에게 그 이유를 말한 적은 없었지만 도연은 이해했습니다. 결혼이라는 형식이 없어도 이미 충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대신 두 사람에게는 하루의 끝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회사 일을 마치면 성북동으로 왔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주중에 사흘, 주말에 하루. 그러나 오는 날이면 반드시 직접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계절에 따라 다른 재료였습니다. 봄에는 봄나물, 여름에는 오이와 깻잎, 가을에는 버섯과 고구마, 겨울에는 두부와 된장. 황 씨가 그것을 받아 주방에서 손질했고 도연이 불 앞에 섰습니다. 설이는 그 모습을 식탁 의자에 앉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주방은 설인의 공간이었습니다. 요리는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것이었고 대부분은 집사나 요리사가 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 직접 요리하는 모습은 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어 확인하고 간을 보고 국자로 한번 휘젓는 그 동작들이 설인에게는 오히려 정직하게 느껴졌습니다. 8인용 식탁에는 이제 숟가락이 2개입니다. 황 씨는 이제 식탁을 차릴 때 자연스럽게 2개를 놓습니다. 설인이 먼저 앉고 도연이 냄비를 들고 나오면 설인이 국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의식 같았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번 반복되는 그 짧은 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쌓여갔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 설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는 장미가 다 지고 없었습니다. 잎도 거의 떨어진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더 많이 피겠다고. 설인이 말했습니다. 그러겠지요 라고. 그것으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 더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은 침묵이었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안정됐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설인이 직접 관여해야 할 일이 줄었습니다. 설인은 그 여유를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바쁘지 않은 오후가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백을 채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전에는 정원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황 씨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태준의 이야기는 가끔 들려왔습니다. 소송 이후 그는 해외에 잠시 나가 있다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설이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정원에 장미 봉우리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설이는 그날 아침 정원을 걸으며 처음으로 봉우리 하나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닿을 듯 말 듯 아주 가까이 꽃잎이 오므린 그 작은 형태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피기 직전의 장미는 안으로 단단히 말려 있지만 그 안에 이미 색깔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이미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설이는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도연이 자리를 정리할 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정원 한켠에 평상을 하나 놓고 싶다고. 거기서 저녁을 먹어도 좋겠다고.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겠다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설이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오래전부터 쓰지 않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날짜를 쓰고 천천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겨울은 길었지만 장미는 결국 피더군요. 펜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정원을 스쳤습니다. 장미가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설이는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